자유한국당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일 당회주장 하다가 네. 어쨌든 뭐 돌아오는 건 뭐 의원님께서도 의정 활동하셨으니까 바람직해 보이시죠?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국회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말하자면 성과가 많을 수 있고 또 특히 북핵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불안하는데 장애 투쟁하는 것도 체질적으로도 잘 안 맞고 연습을 안 해봤어요. 집회를 많이 하지만 사실 동원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어떤 명분 찾기, 대로 찾기보다는 빨리 어제처럼 결정을 해서 국회 안에서 따질 건 따지고 하는 것이 가장 아주 적절하고 정당한 그런 어떤 결과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이제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언론 장악 사실 뭐 장애로 나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언론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헌법 언론의 자유 침해한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수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의 다수다. 말을 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어쨌든 반대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 봤을 때는 이 문건에 대해서 공격할 빌미가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문건 중에서 일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컨대 방송통신인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정부 기구를 활용해서 MBC 사장을 바꾸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진짜 있다면 방송통신인을 활용해서 사장 경영 비리를 조사하자.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이 문건 자체의 출처가 어떤 개인 당내의 어떤 당의 무슨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이라서 공식적인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거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도 언론을 장악하고자 했고 현재도 장악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8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정현주 KBS 사장에 대해서 해임했을 때 그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 장악을 위한 쿠데타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었던 기억이 생생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를 활용해서 사장 경영 비리를 조사하고 또 방송 재허가를 통해서 문책을 하라. 사실 지금 KBS, MBC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재허가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국가 기관을 이용해서 그 어떤 언론 기관에 그 구체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그 정권이 교체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아마 전과 거의 같은 정도의 어떤 그 강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정감사까지 지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9월달에 정보국회에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쟁점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정기국회 보이콧을 하던 중에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SNS로 생중계를 하다가 좀 충돌이 일어났어요.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손 의원이 휴대전화로 SNS로 이제 이 피켓 시위를 하는 장면을 생중계를 하고 있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가지고 막고 있는 모습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죠. 페이스북 라이브가 됐든지 간에 SNS로 직접 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명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저 장면 때문에 갈등이 증폭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손혜원 의원을 향해서 사드 댄스 쳐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년도에 있었던 경북 성주의 집회 시위 현장에 가서 사드 전자파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반대했던 사실상 그 시위 영상들을 좀 비꼬는 영상들 장면들이 연출된 건데요. 지금 갈등을 좀 극복해야 되는 국회 과정 속에서 굳이 손혜원 의원이 저런 행동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국회 틀 안에 들어와서 같이 문제가 되는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저 자리에는 수많은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대 때리실래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조금 더 조장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과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대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의원들끼리의 서로에 대한 예의는 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말하자면 심재철 의원이면 국회 부의장입니다. 예. SN 의원이고 그건 당을 떠나서 존중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쇼라 할지는 모르지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또 싸움을 하더라도 저분은 어디가 아프다는까지 감안해서 좀 보호해줄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희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수록 의원들끼리 서로 의원들끼리 얼굴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고 옛날에는 국회 앞줄 모임이라 해서 여야 합쳐서 이야기도 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의원님 이렇습니다. 소리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 대 때리실래요? 여기서 사드 댄스 한번 더 하세요. 사드 댄스 한번 더 하라고. 왜 그런 거 말씀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의원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저쪽에서는 한 대 때리실래요? 라고 하면서 눈썹도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하고 참. 더군다나 지금 예. 정기국회에서 사실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이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좀 후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자기 정치 하는 것이죠. 자기 정치를 해서 본인 지지세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금 야당 협조를 지금 밖에 있는 분들 모셔오는 것도 긴급한데 결국 그 당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마저 정리를 좀 해보고 끝내서 나는데 저 언론 장악 문건 관련해서 만약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저희가 우리 공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린 저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저 문건을 그냥 임의로 만든 당내 조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필요함이 있어야죠. 네. 전문위원실이라고 하는데 전문위원이면 사실은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공무원 밑에 이제 어떤 당에 있었던 소속된 전문위원실이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면 빨리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더 중요한 핵심적인 측면은 여야 간에 말하자면 민주당이 그전에 만들었던 방송법을 빨리 원한대로 관철시켜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을 해서 여야가 말하자면 KBS, MBC에 대해서 공정하게 만들어가자. 그런 바탕에서 그 문제를 정리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게 요즘은 내로 분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면서 남이 불륜이고 당이 바뀌고 입장이 또 바뀌고 이쪽이 하고 이쪽이 하고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 다수제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사실은 어떤 정권이 바뀌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을 정책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약속했고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해서 법안을 발의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하루빨리 좀 끌고 들어가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들이 이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좀 풀어나가는 데 적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분 맞춰보십시오. 힌트가 있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축구 아닙니까? 축구? 히딩크. 예, 맞습니다. 너무 결정적인 힌트를 드렸는데 농구. 네.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히딩크 한국 감독으로 다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축구가 결과가 좀 시원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히딩크 현상, 한국 감독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국이 원하면 오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네, 했어요. 이게 이제 슈틸리티계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신태용 감독으로 또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한국 국가대표팀이 본선으로 만약 진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한국의 대표팀 감독을 만들 의향이 있다고 히딩크 감독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히딩크 감독이 측근이 뭐 얘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실공방 여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신태용 감독을 임명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화의 그 흐름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많은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이란전 그리고 그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경기를 보고 나서는 사실 저도 잠을 못 잤거든요. 이게 진출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진출한 게 아니라 진출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줘서 과거 2002년의 영광에 다시 한번 보기 위한 히딩크 감독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뜨겁게 있는 게 사실이죠. 봐봐, 본선 가서 전패를 하더라도 히딩크 감독이 오면 사람들의 감동, 감성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히딩크 감독 얘기를 2016년도에 한 얘기인데요. 얘기를 들어보시면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hen I started, I have to go back to 2000, 2002. Then
the Korean players, they, in my opinion, they were rather modest, not saying shy, not outspoken. We tried to work in a way that they got more towards their emotion, playing to their emotion, because then you expose yourself more. When all the players, they were dominating the younger players. So the younger players didn't dare to expose themselves, and so as a consequence, they didn't come to their qualities which they had. 네. 내용을 보면 그런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위계질에서 선배 눈치 봐서 후배들이 열심히 못 뛰고 재능이 있는데 감정을 들이대지 못하고 경직돼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깼더니 보여주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딩크 감독이 맡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름을 형, 동생 못 부르게 하고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존, 폴 이런 식으로 하겠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계 질서가 없어지고 수평적인 관계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2002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리더십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합숙훈련하는 그런 시너지가 더해서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럼 히딩크가 와서 졌을 경우에도 과연 한국 사람들이 관용을 해주겠느냐?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어떤 그런 히딩크는 레전드로 남아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용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은 직접적으로 여태껏 어떤 지금 한국의 관심에 대해서 입을 연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뭐 논란이 있다 보니까 좀 입을 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관심이 좀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히딩크 감독 입장에서는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은 의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 2002년의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딩크의 명성을 떨치게 됐고 네. 그 뒤로 호주의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16강 신화까지 이뤄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2014년도에는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굉장히 졸전을 거듭하지 예. 못해서 국내 여론이 아주 안 좋았고요. 2015년, 16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또 첼시 임시 감독 사령탑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를 지금 7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신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몸값도 좀 높이고 한국에 가고 싶은 의지가 있겠으나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 과연 그 높은 연봉을 맞추면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히딩크 신화를 다시 한번 연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회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저희는 저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히딩크와 박지성. 저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제가 강남서에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현장 상황, 뭐 강남역이라든가 청담동이라든가 굉장했었죠. 뭐 수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거리 응원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경찰관들 현장에 나갔다가 이 골을 넣으면 그 집회, 그러니까 응원 나왔던 군중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막 얼싸안고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2002년도 지금 거시 히딩크가 71세입니다. 그럼 15년 전의 나이하고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대기실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20대, 30대 때 연애했던 사람 60대, 50대 때 안 만납니다. 왜? 만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던 환상이 깨지거든요. 지금 청와대 웹사이트에 뭐 수천 명이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자라고 하는데 결국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실적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레전드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풍비박산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태용 감독을 격려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기정 팀장님께서는 첫사랑을 다시 만나지 않으신 걸로 만나신 적이 없는 걸로 하고요.